다녀오셨습니까? 책 읽는 사작입니다. 중년이라는 나이가 어느 순간부터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삶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이유 모를 불안과 혼란이 파도처럼 일렁이곤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건 아닐까? 나답게 살기에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카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마흔에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다만 연구일 뿐이다. 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나로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입니다. 지은이 최광현, 펴낸 곳은 추수밭입니다. 중년을 위한 심리학의 대가인 카를 융과 그의 제자들이 남긴 40여 가지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유독 자주 마주하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극이라는 단어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 단어만 잘 이해하면 대부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대극이에요. 대극. 대극이란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맨날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듯 우리 마음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며 기쁨의 뒷면에는 슬픔이 함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년에 겪는 고통은 사실 이 대극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 같은 외적인 면에만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반대편의 극을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영혼의 메시지라고요. 책 곳곳에 배치된 우아한 명화들을 감상하면서 아포리즘의 의미를 음미하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생의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융의 통찰이 마음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러분의 진짜 인생. 예, 융이 그랬어요. 40 이후가 진짜 인생이라고. 자, 그럼 우리들의 진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도 커진다. 나는 대학 시절 학교에서 아주 조용하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내성적 학생이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레크레이션을 주도할 정도로 학교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의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내가 진짜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얼마 전 대학 졸업 39년 만에 대학 동창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갔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기들은 당시 나를 무척 조용하고 도서관에서만 사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들이 보았던 나의 일부분일 뿐 전체 모습은 아니었다. 융은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중인격자라고 말했다. 만일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안정감과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나치게 지루하고 소진된 모습이라고 인식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모습만을 띌 수 없기 때문이다. 융은 인간 내면이 의식과 무의식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극적인 요소가 자아와 그림자이다. 의식하는
나를 대표하는 자아와 함께 그 대립선상에 무의식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그림자가 있다. 이 그림자는 없앨 수 없고 자아와 그림자가 밀물과 썰물처럼 균형을 이루어야만 삶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 모든 소방관은 방화범이 되고 싶어 한다. 융은 사람 안에 있는 자아, 의식하는 나와 그림자, 무의식 속의 또 다른 나는 따로따로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자아가 커지면 그림자도 그만큼 커지고 자아가 작아지면 그림자도 함께 작아진다. 지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두 쪽이 나란히 움직이는 심리작용 현상이다. 즉,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둘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작동한다. 자아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같이 커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의미심장한 통찰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자아를 잘 발달시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모습이 강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어둡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은 제거되거나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인간은 어떤 한 가지 특성만으로 지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밝은 면이 커진다고 해서 어두운 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지 않고 축축하고 어두운 깊은 곳에 숨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져서 언젠가 기회를 잡으면 폭발하듯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더라도 그 안에 숨은 그림자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 속담에 모든 소방관은 방화범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방화가 소방관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한 소방관에게 방화는 자신의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음과 나쁨을 넘어 균형적인 삶을 살라.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은 어느 하나를 줄일 수도 제거할 수도 없다. 자연 만물은 수많은 대극 속에서 어느 한 요소가 우세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자아와 그림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 새해에는 누구나 변하기로 결심한다. 나도 그랬다. 23년이 넘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안일한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한 해를 만들고자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안 좋은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고 좋은 것은 더욱더 유지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아마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좋음과 나쁨이라는 대극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부정적인 측면 뒤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태도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딱지를 붙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완전히 없애거나 반대로 무조건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아와 그림자가 서로 대결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삶의 방식에도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흔에 이르러 여자는 남자가, 남자는 여자가 된다. 동양 사상의 두 대극, 음과 양에 따르면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음과 양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에게 의존한다. 안에 양이 있으며 양 안에 음이 있다. 아무리 강한 양이라도 그 안에 음의 요소가 존재하고 아무리 깊은 음이라도 그 안에는 양의 요소가 있다. 음과 양이 서로 안에 내재된 것처럼 카를 융은 남성에게 있는 여성 인격을 아니마, 여성 안에 있는 남성 인격을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단순한 상상이나 성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집단 무의식의 원형 가운데 하나라고 융은 설명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원형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의 성격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형들 덕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 속 반대성 인격,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중년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중년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40대 후반에 자주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화를 내고 쉽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태가 길어지니 당연히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했고 가르치던 제자들이 나를 어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인물로 여겼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굳어졌다면 부정적인 아니마의 인격이 나의 중년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나는 다행히도 나에게 밀려오는 아니마의 기분과 감정이 자연스러운 중년기의 과제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니마의 부분들을 나의 일상에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다. 예전에는 남자답지 않다라는 이유로 숨겼던 컵과 접시를 좋아하는 취미를 드러내놓고 즐겼다. 요리와 커피 추출, 제빵 같은 일을 하면서 아내와 아들이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다.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드러나도록 존중하고 격려하느라 애를 썼다. 이것은 나에게 중년의 위기를 평안함에 가깝게 이끌었다. 일상 속에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던 부정적 아니마의 일부분을 내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바꾸는 경험을 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 정신의 대극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인간의 기본적인 원형, 집단 무의식에 속한다고 봤다. 우리가 생명력과 활력을 가진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아니마, 아니무스와 적당히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무의식에 있는 반대 성인격을 수용하거나 발달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무의식의 노예가 된다. 부정적으로 변한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융통성 없고 거칠고 공격적이면서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거나 주관적이고 우울하고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받고 무섭게 화를 내고 삐지는 이른바 꼰대 중년의 이미지는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중년에는 반대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 중년에는 자기 안에 있는 반대성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어떠한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년까지 대부분 남자와 여자라는 사회적인 역할에 묶여 살아오면서 내면의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억누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여성성과 남성성은 한 사람의 전체 인격에 통합되지 못하고 정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중년에 남자와 여자는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의 인격인 반대성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년에 어울리는 성숙하고 자유로우면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받으리라. 고대 그리스인들은 극단적인 행운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불운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행운은 단순히 공짜가 아니며 어떠한 식으로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폴리크라테스의 이야기다. 폴리크라테스는 기원전 6세기경 사모스 섬의 통치자로 뛰어난 지략과 통치력으로 사모스 섬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폴리크라테스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집트 왕 아마시스는 폴리크라테스의 행운을 불길하게 여겨 그에게 경고했다. 아마시스는 신의 질투는 무서우니 스스로 불운을 자초하여 행운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폴리크라테스는 아마시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장 아끼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며칠 후 한 어부가 잡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반지가 다시 발견되어 반지를 되찾았다. 아마시스는 너무 놀랐고 알 수 없는 행운에 반드시 따라올 궁극적인 불행에 연루되기 두려워 폴리크라테스와 결별했다. 결국 폴리크라테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십자가 형벌로 처형을 당했다. 행운과 불행은 서로 같은 값을 치른다. 행운을 향한 공포는 인간의 깊숙한 마음에 자리한다. 신들이 인간의 성공을 시기한다고 생각하여 생긴 두려움은 고대 그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융이 동양에서 나온 최고의 책이라고 했던 주역에도 동일한 사고가 존재한다. 주역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들려주는 것처럼 행운이 불운으로 바뀌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순환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행운이 지속되어 극점에 도달하면 반대로 불운으로 변화한다. 주역에 따르면 폴리크라테스의 지속된 행운은 곧이어 불운한 상황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인들이 행운과 불운을 비슷한 세계관으로 공유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대극적인 요소 사이에서 한쪽의 힘이 우세해지면 두 대극 사이의 균형이 깨지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보상의 원리에 의해 두 대극 사이에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에모스는 19세기 미국 문학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초월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동양 철학을 받아들여 서양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상과 융합해 독자적인 초월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의 보상 이론은 우주에는 균형과 정의가 존재하며 모든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통찰을 담고 있다. 에머스는 우주를 이원성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았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득과 실 등 만물은 서로 짝을 이루며 존재한다. 이러한 이원성은 단순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에머스는 이러한 균형을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에머슨의 보상 법칙에 따르면 한 부분이 진보하면 즉시 다른 부분이 후퇴한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
이러한 보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 도덕에도 적용된다. 부자가 되면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동시에 책임과 불안감이 생긴다. 보상 이론은 주고받음에는 절대적인 균형이 있다고 말한다. 즉,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년의 균형은 보상에서 시작된다. 융은 무의식이 대극 이론과 더불어 에머슨이 말한 보상 이론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보상 이론은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인 균형을 맞추려 하는지를 설명한다. 의식의 한쪽 측면이 지나치게 발달하거나 억압되면 무의식이 균형을 회복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는 꿈을 통해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은 꿈에서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억눌린 감정적 측면을 보상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꿈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실에서 부족한 모습을 꿈에서 보상받으려는 심리적인 작용이다. 융은 1923년부터 취리히 호숫가 볼링겐에 탑 모양의 집을 직접 돌로 쌓아지었다. 이후 32년 동안 차츰 공간을 확장해 나갔다. 이 집은 중세시대의 집처럼 현대적인 시설이 전혀 없었다. 등을 켜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나무로 불을 지피며 생활을 했다. 이 집은 그가 일상 속에서 지나치게 지적이고 이성적인 연구 활동에 골몰을 하던 삶을 보상해주는 공간이었다. 융은 이 볼링겐의 집에서 휴식과 재생을 깊이 경험했다. 마치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감정을 누렸고 여기에서 얻은 힘은 그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복잡한 내면 세계의 연구에 대한 보상으로 작동했다. 중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리, 정서, 환경적으로 대극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치열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그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보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점은 일상이 치열할수록 그만큼 반대되는 보상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억누른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결국 증상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 반대 방향의 보상을 의식적으로 찾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사실 과도한 보상적인 행동에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렇기에 무의식이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의식적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는 보상 방식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균형을 맞추려는 보상은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르다. 삶의 방식과 양식이 다르듯이 보상을 찾는 방법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치유가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의 병사들은 전투와 관련된 꿈보다 고향을 그리는 꿈을 더 자주 꾸었다. 그것은 가혹한 현실에 대한 보상작용이었다. 정신과 군의관들은 어떠한 병사가 전쟁 장면을 너무 많이 꾸면 그를 전선에서 떠나게 했다. 외부의 충격적인 이미지에 저항할 정신적인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병사가 가혹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대극적 균형의 힘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과 모든 원형은 밝고 어두운 양면성을 지닌다.
성공과 실패, 밝음과 어두움, 아름다움과 추함처럼 수많은 대극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대극들의 긴장과 갈등은 인간의 일상에서 고통으로 드러나곤 한다. 융은 살아있는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의심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불가피한 요소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정신현상은 대극의 긴장과 갈등을 겪으며 이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된다. 대극이 정신의 기초라는 전제는 곧 그 대극이 만들어내는 고통 또한 삶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인내하며 만들어지는 자기 치유를 믿으라. 서양에서는 고통을 약물로 해결하려 했다고 융은 말한다. 동양에서는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초월하려고 했다. 주역의 박괴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다룬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농부가 내년을 위해 준비한 종자까지 먹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여기에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라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융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그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견뎌라 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융은 인내하고 견뎌내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인내라는 말은 고통에 처방은 없다라는 뜻이기보다 인내하며 만들어지는 자기 치유의 힘을 기다리라는 뜻이다. 우리의 꿈은 실제 내용을 변형하여 상징으로 바꾸어 놓는다.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아는 누군가를 꿈속에서 본다면 실제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그의 모습을 빌려 상징의 언어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에겐 초월적인 기능이 있다. 나와 상담을 하던 20대 남성은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워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는 상대를 잊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우울과 무기력, 상실감 속에서 깊은 패배감과 절망에 시달렸다. 그는 밤마다 여자친구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상징으로 변형되어 있어서 분석을 해야만 이 꿈이 여자친구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순간부터 더 이상 상징으로 변형되지 않고 실제 인물이 꿈에 등장했다. 그럴수록 그는 심적 고통을 최고조로 느꼈다. 나는 자살로 치닫는 위험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내면은 꿈의 내용을 변형시킬 정신적인 저항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남성의 고통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지점에 오자 그의 꿈에 새로운 대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패배감, 상실, 무기력의 내용이 꿈에도 여전히 등장했지만 동시에 꿈과 대비되는 위안과 쉼, 한숨 돌리게 하는 작은 평화의 장면들도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조금씩 자기를 치유하고 있었다. 융은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실현으로 이끄는 힘, 즉 초월적 기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초월적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 대극의 갈등을 초월하게 하고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삶과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속 자기의 자리 잡은 치유 에너지는 무의식을 의식함으로써
서서히 활성화된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될 때 대극 갈등은 융합되고 혼란의 질서를 부여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치유는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진다. 고통은 허기를 빨리 달래기 위해 허겁지겁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손쉽게 해결할 수 없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견딤이 반드시 필요하다. 융의 말처럼 귀한 것은 반드시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고난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한다. 학창시절 나는 따뜻한 인격을 가진 어느 교수님을 존경했다. 교수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중에 가난했던 미국 유학 시절이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했듯 그도 생활고에 시달렸다. 학비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그는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그러나 학업이 진전될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아르바이트와 공부에 지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꿈과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아르바이트도 의미가 있었지만 꿈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은 그저 곧된 노동일 뿐이었다. 그날따라 힘겹게 일을 마치려던 순간 식당 홀에서 한 손님이 그를 불렀다. 긴장하며 다가간 그의 앞에는 낯선 신사가 있었다. 신사는 식당에 올 때마다 그가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분명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학업을 돕고 싶다는 감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신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유학 생활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삶에 지쳐 꿈과 목표마저 잃어가던 한 유학생에게 그날은 인생 최대의 날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기억될 기쁨의 날로 변한 것이다. 역풍의 지혜, 변화의 법칙을 따르라. 교수님이 경험한 반전의 날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가장 힘든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고 승리라 믿었던 순간이 도리어 고통으로 변화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펼쳐진다. 불운이 행운이 되고 행운이 불운이 되기도 한다. 동양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로 잘 표현해왔다. 순자는 우불우자시야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데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순풍이 역풍으로 바뀔 때를 대비하라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 이 말 아래에서 동양인들은 운이 따르더라도 들뜨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경계했다. 바로 역풍을 경계했던 것이다. 역풍이라는 개념은 카를 융의 에난치 오드로미아와 연결된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우세해지고 힘을 압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전 현상인 역풍은 대극의 반전, 에난치 오드로미아를 가리킨다. 작은 행운을 얻으면 기쁘고 더군다나 연이어 행운이 계속되면 없던 자신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풀어져 해이해지고 교만해진다. 이것은 불행의 씨앗으로 작용하여 더 큰 불행을 불러온다. 그리하여 동양에서는 또 다른 말로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말로 이 법칙을 요약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등장한다. 도덕경에는 모든 사물은 지나치게 왕성하면 곧 쇠퇴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인생을 지배해야 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변화임을 일깨워준다. 만물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세상사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다. 인생은 반전 드라마이다.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아무것도 없던 10대 애순이와 관식이가 부산으로 가출하며 좌충우돌할 때 이런 말이 나온다. 이때가 인생에서 최고의 봄날인 줄은 몰랐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회상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기쁨이 되는 인생의 반전은 언제든 일어난다. 힘들다고 여기는 순간을 어떻게 임하고 마주할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치 앞도 모를 때가 많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불안과 두려움, 혼란을 일으키지만 생각해보면 그만큼 인생에는 다양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 정신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정신의 연금술은 절망과 어둠의 단계가 극적으로 정화와 깨달음의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거기에 반전이라는 역동적인 힘으로 인간 정신은 더욱 심오한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는 여정으로 빛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장이 조금씩 어려운 데가 좀 있었어요. 그죠? 생소한 단어가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챕터에서 저자의 교수님이 젊었던 시절,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인생을 바꿀 뜻밖의 손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에난티오드로미아, 여러 번 얘기했죠. 대극의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힘이 한쪽 끝으로 치닫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되는 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자연의 법칙이죠. 마치 시계추가 왼쪽 끝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오른쪽을 향해서 힘차게 내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둡기만 할까 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기쁨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반환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역풍의 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순풍이 불 때에는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매서운 역풍이 불 때에는 이제 곧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세옹지마나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절대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통합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어둠의 단계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는 여정이고요. 그 어두움은 곧 찾아올 눈부신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지어낸 말 아니고요.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힘내는 겁니다. 아셨죠? Soft light on the windowsill. Dust clouds in a sleepy spin. Breathing in the brand new chill. Letting quiet mornings in. I've been holding all these little hidden prayers, folded corners in my mind. Now they're floating in the still and tender air. One by one they rise. Here in the hush of a brand new day, I feel the dark just melt away. Tiny hopes like lanterns glow in the corners of my soul. Step by step, I'm finding home in this quiet dawn. I'm not alone. Old fears in a fading frame, softly slipping out of view. Every doubt that knew my name loses all its weight with you. You don't ask for perfect lines or perfect grace, only that I try. So I lay my worries in this open space, watch them drift into the sky.